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S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궁금증도 풀어보고 건강한 중년을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드립니다. 파티마병원 비뇨의학과 장재윤 과장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파티마병원 비뇨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많이 인식들이 달라졌다고 해도 실제 환자들이 이 비뇨의학과의 문턱을 넘어가는 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환자분들이 많이 좀 뒤로 미루다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비뇨의학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전립선이란 단어 자체가 그간 공공장소에서 얘기하는 것조차 터부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고령의 환자분들께서 소변이 불편할 때 나이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하시면서 치료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중장년층의 환자분들은 전립선 문제가 정력과 직결되는 문제처럼 생각하셔가지고 불편한 것을 티를 내지 않으시려고 진료를 늦추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비뇨의학과 질환들이 유튜브 같은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많이 공론화가 되었고 그렇다 보니 그래도 예전보다는 편하게 불편한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여성 건강 핵심하면 자궁, 난소를 떠올리듯이 네. 남성 건강의 핵심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사실 전립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전립선 건강은 남성의 배뇨 기능, 그리고 성 기능, 생식 건강,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에 요도를 감싸고 있으며 정액의 약 20에서 30%를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만들어 정자의 운동성과 생존을 돕고 외부 세균의 침입을 막아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잔뇨감, 빈뇨, 그리고 절박뇨 등 다양한 배뇨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심할 경우 방광 기능 저하,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 요로 감염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건강이 나빠지면 성기능 저하, 심리적 위축, 그리고 우울감 등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암 등 전립선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실제로 중장년 남성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건강 요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소변 문제를 넘어 남성의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 그리고 노년의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네. 여러 전립선 질환 중에서도 가장 환자가 많은 이 전립선 비대증,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장 먼저 소변 장애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엄밀히 보면 전립선은 이게 지금 배뇨기관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전립선의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의 해부학적인 위치가 이제 방광 아래에 있는 요도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서 요도를 압박하면서 이런 배뇨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일단 이 전립선 비대증은 이 발생하는 기전이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으로 남성 호르몬에 이 전립선 조직이 노출됨에 따라 세포의 증식이 자극이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는 이론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이 요도를 압박하고 심할 경우 일부는 방광 내부로도 밀고 나오게 되어가지고 배뇨 시에 요도 내 압력의 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요도를 통과할 수 있는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네. 소변을 보기 위해서 힘을 많이 이제 써야 하게 되는 그런 폐색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방광 쪽으로 밀고 나와서 방광 내부를 자극하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폐색 증상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방광의 배뇨근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방광의 신축성을 떨어뜨려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이 악화되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저장 증상 혹은 자극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변을 자주 보면서 방광 내 소변의 배출을 힘들게 하여 불안전한 배뇨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런 방광이나 전립선 문제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나이가 그러려니 하다가 이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게 점점 안 좋아져서 어떻게 신장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참고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본인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방광 내에 잔뇨가 남게 되고 또한 이 잔뇨가 남음으로써 방광 내 압력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요로 감염이나 방광 결석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방광 형태의 변화 그리고 배뇨 근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방광 내압의 증가가 상부요로 즉 신장 내압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신장 기능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남성들께서는 이러한 배뇨 증상, 하부 요로 증상이 있다면 꼭 비뇨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진료 및 상담 그리고 현재 본인의 전립선에 대한 평가를 꼭 한 번쯤은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증상과 상황에 맞게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이제 나이, 즉 노화지만 이 노화 말고도 다른 원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노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은 분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입증된 유병률은 보통 40에서 45세 즈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발견하게 되고 보통 우리가 60대에는 60%, 70대에는 70%, 80대에는 80% 이렇게 이제 이른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 요소는 연령, 노화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게 되는데 크게는 우리가 교정 불가능한 요소들 혹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함으로써 좀 교정이 가능한 요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교정이 불가능한 요소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가족력 그리고 방광암의 가족력 혹은 높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가지는 경우도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도를 높이게 됩니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전립선 암의 가족력은 일단은 보고된 바로는 전립선 비대증과는 독립된 질환으로 연관성이 크게 높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한 요소로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대사증후군, 내과적 질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내과적 질환, 혹은 높은 카페인 섭취 그리고 신체 활동이 적은 분들, 혹은 음주량이 많은 분들, 그리고 고지방 식단이나 혹은 섬유소 섭취가 적은 이런 식습관 등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노화, 가족력, 높은 남성 호르몬, 또 식습관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네. 지금 이 밖에 전립선이 커지는 또 다른 원인으로 인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또 아시아 남성은 발생 위험이 적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백인보다는 흑인에서 더 호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아시아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률은 다른 인종에 비해서는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인종 간 차이는 뭐 유전적 요인도 물론 있겠고 혹은 생활 환경이나 식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식 위주의 식단을 주로 하는 인구 집단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더 적게 발생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흥미롭게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생활하는 아시아인 남성에게는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률이 현지 백인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음식 문화나 식습관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질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식습관이 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이었는데요.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단과 또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하여서 전립선 진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크기나 그리고 촉진했을 때 결절이 있는지 혹은 조직의 어떤 경도가 딱딱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진찰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직장, 즉 항문을 통한 전립선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하여서 전립선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전립선의 모양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요속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이 배뇨, 평상시에 소변을 보는 어떤 패턴이나 최대 요속 그리고 배뇨 후에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고 네. 필요시에는 방광 내시경을 통하여서 좀 더 정확한 전립선의 모양과 방광으로 돌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빨라야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느려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최대 요속 수치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네네. 보통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최대 요속이 굉장히 이제 낮은 수치로 그렇군요. 측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대 요속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우리 소변 세기, 우리 어떤 이 소변 줄기의 힘이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폐색 증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우리 신상윤 MC께서 아무래도 정말 더 집중해서 오늘 질문이 많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을 것 오늘 같습니다. 집중해서 제가 잘 듣고 있거든요. 예. 아, 그럼요. 또 남성분들이라면 잘 담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하면 보통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너무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경증일 때는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심하지 않고 다행히 아직까지 방광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악화가 진행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관찰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바뀌는지 혹은 악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혹시 증상이 이제 악화되거나 어떤 증상이 새로 생긴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다면은 치료를 또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물 치료가 되게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유형의 약물을 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 요도 부근의 괄약근,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이 배출될 때 요도 내압을 감소시켜 배뇨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그런 약물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립선에 작용하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막아 전립선이 더 커지는 것을 예방하고 혹은 장기적으로는 전립선의 크기가 좀 더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그런 약제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방광 자극 증상, 저장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방광의 배뇨근을 이완하여 이런 자극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약제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약제들을 이제 환자의 전립선 상태 혹은 증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약물 치료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어떤 치료를 받을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좀 여지가 있을까요? 어떤가요? 일단 이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방광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치료를 하지 않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거나 혹은 방광의 상황이 좋지 않다. 혹은 다른 2차적인 문제, 요로 감염이나 방광 결석 같은 이런 2차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를 상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약물 선택에 대해서 환자 의사와 상의를 하게 되는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한 약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 같은 유형의 약제 안에서도 조금씩 디테일하게 이 작용 기전의 차이가 있어서 환자분에게 어떤 부작용의 여부 혹은 효과가 소위 말해 그 환자에게 개인에게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 찾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지속하였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미미하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툴이 다양해짐으로써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제가 진료를 보면 아직 크게 증상도 심하지 않고 비대가 많이 심하지 않으신데도 환자분들이 이제 주위에 막 전립선 수술을 누가 받았다더라, 좋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수술을 받고 싶다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이 만족도 수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수술을 해서 큰 효과를 우리 득을 많이 볼 수 있다면 그 수술은 되게 잘한 수술이지만 네. 수술을 해도 만약에 큰 차이가 없거나 네. 오히려 수술 후에 다른 문제들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거는 사실 그렇게 잘한 수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막 하기보다는 현재 비대증의 정도와 방광 기능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충분히 상의를 거친 후에 이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그러니까 관찰, 약물, 수술적 치료까지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술을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전립선 비대가 생긴다면 요도가 좁아지면서 이제 폐색 증상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 모든 수술적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전립선 요도 폐색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거나 길을 넓히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환자분들의 나이 그리고 증상의 정도 그리고 수술 전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어떤 수용성 그리고 마취 가능 여부 또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 지금 먼저 일단 전립선 조직의 절제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네. 과거에는 개복 수술을 통해서 전립선을 이렇게 적출하기도 아이고.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요즘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나요? 일단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개복하여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각종 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보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하나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술의 방법들이 워낙 다양해지고 이 기술들이 좋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환자에게 침습적인 수술 방법보다는 이제 덜 침습적인 수술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라 이 개복하여서 하는 방법은 요즘에는 많이 시행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수술 방법을 택하지 못하는 의료 어떤 환경이 제한된 국가나 어떤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복하여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침습적이긴 하지만 이제 전립선 크기가 굉장히 좀 많이 크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요즘에도 가끔씩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개복보다는 이제 복강경이나 네. 혹은 로봇 복강경을 이용해서 방광 내에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여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비침습적, 그러니까 이제 내시경을 활용한 수술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술적인 그 치료 자체가 많이 불편하다거나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다거나 한다면 오히려 환자분들이 수술을 괜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경 기술 발달함에 따라서 내시경으로 이제 하는 비침습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전통적이고 여전히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표준 치료로 확립된 방법이 경요도 내시경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개복해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비침습적인 방법이고요. 복부에 상처가 남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요도를 통한 내시경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방법이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단 요도 협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요도 내시경을 통하여 이 요도로 내시경이 진입하여서 안쪽에서부터 전립선을 우리 절제경을 이용해서 긁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수술 방법이 간단하고 복부에 절개나 이런 절개창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증상 완화나 어떤 치료 효과가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회복도 빠른 편이고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경과를 봐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 전립선을 이제 조직을 긁어내기 때문에 전립선을 제거한 자리에 출혈이나 감염 혹은 수술 후에 요실금이나 역행성 사정, 우리 정액이 사정될 때 방광 내로 거꾸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조직이 너무 큰 경우에는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립선이 너무 커져 있을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만일에 그 전립선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적출 말고 내시경 치료를 원하게 된다면요, 다른 뭐 치료 옵션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경요도적 내시경 수술이지만 이번에는 레이저를 사용하여서 전립선을 바깥쪽에서부터 벗겨내는 전립선 절제술이 있습니다. 흔히 홀뮨 레이저를 사용하는 홀랩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수술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 같이 따로 배에 절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절개창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마치 우리가 귤에서 우리가 귤 껍질을 벗겨내고 귤 알맹이를 우리가 이렇게 꺼낼 수 있듯이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전립선 캡슐 안에 속을 이제 덩어리째 레이저를 통하여 떼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비교적 크기가 큰 전립선에도 시행하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요도적 절제술보다 출혈의 위험성이 매우 적고, 그리고 큰 전립선도 어느 정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발률도 낮고, 장기적으로도 앞에 말씀드린 수술 방법과 치료 효과가 동등하거나 혹은 더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기구와 술기의 숙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 일부 환자에게는 요실금이나 역행성 사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분과에서 이제 로봇을 활용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도 로봇 수술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저도 트렌드에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과장님. 좀 트렌디한 수술도 같이 좀 담아주세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전립선 수술이 이제 트렌드가 되어서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수술에는 우리 아쿠아 어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터젯, 우리 수압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은 의사가 이제 전립선의 초음파를 측정하여 이제 모양을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술할지를 로봇에 입력을 하면 그 로봇이 강한 물줄기, 이 수압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갈아버리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역시나 수술 시간이 짧고 짧은 장점이 있지만 이는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출혈량이 좀 많을 수 있어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수술 후에 다시 우리 내시경을 통하여 전립선이 제거된 자리에 지혈술을 따로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도입된 기술 중에서는 리줌이라는 수증기를 이용한 전립선 열 치료 방법이 있는데, 네. 이 방법은 요도 내 전립선 조직에 특수한 수증기를 주사하여서 양쪽의 전립선 조직에 이 열로 인해서 괴사를 유도하여 부피를 줄여주고, 이를 통해서 전립선 요도를 넓어지게 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괴사 과정에서 불편감이 있는 단점이 있기는 있고, 이 괴사가 진행되는 동안 요도 카테터를 유지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몸에 어떤 기구가 남는다거나 혹은 출혈 같은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이
수술에 대한 어떤 효과 혹은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중장년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다양한 치료법과 또 궁금증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평소 일상생활에서 전립선 건강을 좀 이렇게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과장님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중장년층 남성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배뇨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여서 전립선에 대한 진료 및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소변을 억지로 참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시는 게 좋고,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너무 과하게 섭취하지 말고, 특히 주무시기 전에 커피를 드신다거나 혹은 수분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습관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너무 기름진 육류 등의 서구식 식습관은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으니 식습관에 좀 신경을 쓰시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남성 호르몬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또 남성 건강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성분들 기름진 음식 조심하시고 평소 꾸준한 운동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티마 병원 비뇨의학과의 장재윤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